네, 당내 갈등으로 어수선한 여야가 합의해서 내일 마지막 19대 임시국회를 개원합니다. 쟁점 법안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이 오늘 총선 패배를 또 되새기고 또 총선을 정리하는 특별한 오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먼저 새누리당 주제어부터 보시겠습니다. 영도 딸이 난간이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 영도 딸이 이 난간 위에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영도 딸이 이 난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 네, 김무성 전 대표 오늘 닦아도 끝이 없다 이런 말을 기자들에게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예. 아주 상징적인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어떤 공천 과정이나 혹은 총선 과정에서 사실 본인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또 모든 어떤 뭐 후보자들 누구나 할 거 없이 새누리당의 어떤 좀 기름띠 같은 그런 어떤 오욕의 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그걸 이제 닦겠다. 패장으로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예.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오늘 상경에서 당직자 이제 고별 오찬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얘기들이 이기려고 이제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뭐 많이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또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 김무성 대표가 사실 당직자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모인 사람들이 사실 새누리당 당직자들입니다. 근데 좀 미안한 게 뭐냐면 이 비례대표에 지금 30번 이후에 사실 배치가 됐어요. 그 예. 당직자 출신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그런데 선거에서 좀 잘했으면 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서 잘했으면 또 사무 직원들이 이번에 비례대표로 해서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해서 미안하다. 또 이런 뜻으로 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고 자신의 지역구에 가서 기름띠 제거 작업을 했어요. 어떤 의미의 행보로 봐야 될까요? 김무성 대표는 뭐 사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당내 이제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구치로 했던 건데 예. 뭐 다들 예측을 못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고 예측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뭐 새누리당의 참패로 이어졌기 때문에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어쨌든 이 선거를 지휘한 당 대표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영도 지역구에서 뭐 승리는 했습니다만 거기 가서 지금 뭐 거기 무슨 기름이 이제 유출된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걸 이제 봉사 활동을 한 거죠. 그야말로 백의종군하고 낮은 예. 자세로 임하면서 후일을 기약하겠다라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무성 대표로서는 당장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고 말았어요. 예. 정치라는 게 우리나라 정치를 특히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이번 총선거에서도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 대체로 이제 김무성 대표 전 대표죠 이제 대표가 예. 사퇴했으니까 상당히 어렵다고들 뭐 예측들 하는데 모르죠. 또 당내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자신의 지켜봐야 지역구에서 저렇게 백의종군하는 모습, 강풍 피해로 이제 배가 자초돼가지고 기름이 유출된 현장에서 이제 기름띠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 건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그 패장의 자숙이라고 예.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또 블로그에 올린 거를 보면 솔직히 패장의 자숙이란 건 누군가 알아주는 게 좋은데 예. 스스로 이렇게 또 밝히시는 거 보면 아직도 꿈은 안 접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자숙을 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의미를 널리 알리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재기의 어떤 모습을 또 보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도하면 지역구기도 하지만 또 옥새파동에 또 옥새파동을 일으키고 간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새파동의 후유증이 지금 다 끝났다고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은평을에서 이제 그 공천을 안 했잖아요. 예. 이재호 의원은 컷오프 이제 공천 배제를 했는데 유재길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 거기 이제 최종적으로 당 대표의 직인을 찍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른바 직인 파동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처럼 옥새 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재길 당시 그 후보가 지금 뭐 이제 선거에 출마를 못했습니다만
이 선거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고요. 예. 일단 그 참정권을 침해했다라는 의미의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참정권을 침해했다. 예. 2억 얼마인가? 2억 4천인가에 2억 4천입니다. 예.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재길 전 후보로서는 상당히 뭐 아쉽고 뭐 분노도 느끼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당내 여러 가지 그 이제 공천을 둘러싼 그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그 투쟁, 다툼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유재길이라는 분은 뭐 희생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분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 이제 파동은 지금부터 진행이 된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당권 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박과 비박 간의 권력 투쟁이라는 건 예.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전혀 끝난 거라고 볼 수 없겠죠.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 파동 당시에 모든 법적인 책임도 다 내가 지겠다 이렇게 이제 말은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기는 안 찍었지만 지기는 안 찍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원 당규상의 최고 의결기관은 최고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그날도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이 4명, 그러니까 유재길, 이 은평을 포함해서 이재만 동구청장도 포함해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저는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행위, 당원 당규상의 최고위가 의결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무죄 유죄 여부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치 행위에 대한 최초의 어떤 그 단죄거든요. 그것은. 예.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예. 물론 이제 참정권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유죄로 내린다면 정치 행위를 지금 판결한 것이다. 처음으로. 네. 판례도 사실 그런 판례가 없는 예, 것으로 지금 판례가 없군요. 보여지기 예. 때문에 귀추가 좀 주목이 되죠. 옥새 파동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좀 지켜볼 일인데요. 앞서서 뭐 기름띠 행보를 봤을 때 대권의 꿈을 버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가 인터뷰에서 대권 후보로서 김무성 대표는 뭐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예. 그때 이제 그 김무성 전 대표가 김현철 이제 그 차남이 듣기에는 예. 대단히 불편한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공천에 대해서 그 썩 그 잘된 공천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적인 그런 감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김무성 전 대표는 뭐 다 아시다시피 민취업을 발기했었고 발기인이었고 그리고 통일민주당 발기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계로 이제 불렸던 분인데 지금 김현철 이 차남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격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거 결과가 이렇게 어렵게 끝났는데 이런 거는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YS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자칭을 했었는데 어떤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생물학적 아들이 정치적 아들을 지금 평가를 한 예. 셈이 됐지요. 근데 그 의미 이외에도 사실상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만약에 꿈을 그냥 대권 꿈을 아직도 갖고 계시다면 네. 정치적 고향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아들이 예. 이제 전국의 어떤 대통령으로 나선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야 되는데 바로 부산 정치의 어떤 적자, PK 정치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그 YS의 김현철 씨가 예. 그것이 아니다. 패배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좀 침 아프죠.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부산의 어떤 상징이 되지 못하면 예. 사실상 대권 후보도 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현철 씨를 포함해서 부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세력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끌어안아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물론 승리를 했다면 더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비박계에서 마땅한 대선 주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떤 도약의 기회가 곧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고시될지 좀 시일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뭐 김무성 전 대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다 출발선상에 쓴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당장 이제 그 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진 것인데 향후 이 새누리당 내부의 권력 구도나 정치 지형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비박계 주자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또 이제 김문수 전 지사라든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새누리당 내에 친박 비박을 떠나서 주자군이 굉장히 지금 얕아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뭐 세대 교체론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상당히 이르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 변수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 상황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돼요. 새누리당 상황도 어수선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제1당이 되긴 했지만 내부의 그런 신경전은 또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 추대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됐었는데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내년 대선까지 당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상 이게 지금 밀실에서 합의에 의해서 당권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을 지금 폭로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 당권 대권 나눈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당권 대권을 나눠서 예. 내가 대권 나갈 테니 당신이 당권을 좀 맡아달라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저는 되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라면은 예.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들이나 혹은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를 지금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우리 당의 어떤 그런 그 주인처럼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 예. 우리 당은 지금 공당이다. 그래 당신이 대권 누가 대권이고 당권이고 이거를 예. 밀실에서 그렇게 협약해서 약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떤 친노나 친문에 소속해 있는 의원들이 김종인 대표만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게 셀프 뭐 공천이다 뭐다. 그런데 오늘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겉으로는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에서 합의 추대 문제는 지금 뭐 가닥이 잡히고 있다. 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약속도 밀실에서 하고 지금 그것을 이렇게 이 회복하는 과정도 밀실에서 지금 하는구나. 공당의 모습을 예. 보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맡아달라고 하면 맞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의 추대를 둘러싼 지금 논란은 사실 불가피해 보여요. 이게 뭐 밀실에서 있다 없다라는 예.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정당에서는 경선을 통해서 당대표가 되는 게 절차상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예. 일단 뭐 승리를 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지금 비상식이 아닌데 추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겐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 지금 하는 거고 김종인 대표는 추대를 받기를 바란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도 그렇고 대개 이제 김종인 대표의 어법이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됐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추대론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예. 결국은 분수를 키를 될 것 잡고 같아요. 있는 걸로 결국은 보였잖아요. 친문재인 세력이 현재도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히 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내년 대권을 보고 있을 텐데 대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당권을 김종인 대표가 잡는 게 유리한가요? 친노가 잡는 게 유리한 건가요? 문재인 전 대표는 절대적으로 김종인 대표가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그 2년 동안 이 총선 전에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기 전에 국민의당으로 탈당하기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년 동안 제가 알기에는 한 9차례 당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예. 비상대책위원장으로도 바뀌고 그다음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해서 그렇게 자주 바뀐다는 건 뭐냐면 네. 그래도 일사불란한 단일 대우의 어떤 모습을 가끔은 보여야 되거든요. 여당과 협상을 하거나 이럴 때. 근데 여당과 협상만 해오면 바로 타협을 했다고 해서 또 지도부를 바꾸고 또 지도부를 바꾸고 이런 흔들리는 모습이 늘 왔었으니까 네. 지금 김종인 대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당을 안정시키는 역할. 예. 지금 당에서 막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김종인 대표가 물론 비상대책위원장이어서 그랬지만 정권을 행사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표를 얻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예. 자, 이제 대권까지 가는데 또다시 그 과거로 회귀 막 흔들고 무슨 일만 있으면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런 네. 모습이 안 될수록 사실은 굉장히 문재인 전 대표도 유리한 게 아닌가. 김종인 대표가 전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나오는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야권은 이미 시계가 대선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김종인 대표가 또 반기문 대통령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다제 그 관심은 대선이에요. 그리고 예. 이번 총선의 성격 규정을 일반적으로 대선의 전초전이다라고 규정을 지었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결국 뭐 대선 정국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는 이번 새누리당이 선거에 패배한 것과 뭔가 일정 부분 맞물려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반기문 대망론도 이제 사실은 친박 쪽에서 짚힌 거였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역시 지켜봐야지 알긴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그 대권 동력은 상당히 예. 상실된 게 아니냐. 특히 친박 입장에서 봐도 말이죠.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경제 조회가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정일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아니고 사실 관훈클럽 토론에서도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단 첫 번째 정치를 모른다. 국내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 정치를 하고 싶으면 빨리 돌아와라 라고 얘기도 했고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강하게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일 전 대표가 지금 이 대권 후보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완전히 안 된다는 그룹과 예. 좀 아쉽다는 그룹과 뭐 이렇게 좀 분류가 됩니다. 근데 언제나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반기문 총장인 거 보면 예. 거꾸로 반기문 총장이 만약 여당 후보가로 나왔을 때 가장 야당 대표로서 좀 두려운 존재라는 것도 역으로 성립이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가 가장 많이 꺼내드는 키워드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조정 꺼내들었고요. 안철수 대표가 이에 대해서 구조조정 넘어서 구조개혁하자. 이렇게 야권에서는 참 나오기 힘든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정배 당선자가 한 얘기가 국민의당입니다만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방산비리라든지 4대강 문제나 자원외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론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개인의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했어요. 예. 그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좀 민생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려 하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이제 여소야대가 됐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것들, 아까 제가 거론한 것들이 대단히 정치적 쟁점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거론한다는 것은 또 역풍을 받을 수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민생 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좀 돌고 하는 거군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 법안 같은 것도 고치겠다라고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 그런 측면에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문제는 이제 유의로 지금 장관도 하는 얘기거든요. 부총리도 거기에 이제 산업 개혁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여서 지금 어떤 여야가 이게 이번에 특히 야당은 말이죠. 야당이 얘기했던 게 문제는 경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경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으로 파고들면은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공약도 문제는 경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구조개혁 쪽으로 야권이 방향을 좀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임시국회 앞두고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야권이 좀 주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 김정인 대표가 오늘 얘기한 건 야당이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가 민주노총이거든요.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는 또 다르게 노사정위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사회적 네. 대타협에 그렇다면 굉장히 강경 노선을 걷고 있고 그런데 저는 야당 대표가 먼저 구조조정을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거론을 하긴 했지만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건 어쨌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예. 더군다나 철강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조선 그 3대 부문부터 먼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랬을 때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이 구조개혁을 하려면 올해 내로 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바로 경선, 각 당마다 경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 구조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야당 대표가 먼저 기업 구조 조정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정부가 경제 체질 개선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협조를 하고 또 이니셔티브를 취하겠다. 굉장히 좀 바람직한 김정인 대표 이번에 예.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일단 야권이 키워드 몰이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네. 내일 당장 이제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쟁점 법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 지용도가 좀 달라졌는데 이게 좀 어떻게 타협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이런 부분도 이제 관심입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 예. 임시국회로 봐야 되는데 20대 국회의 그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지금 3당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것은 뭐 20대 국회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일단 뭐 38석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 세월호 특별법도 있고 뭐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있고 말이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뭐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대단히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공조를 취할 수 있을 것이냐의 그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고 예. 또 국민의당이 또 사안에 따라서 새누리당과 또 어떤 부분을 또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대체로 20대 국회의 3당 체제가 어떻게 운영될지가 대강의 밑그림은 좀 그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쟁점 법안별로 각 당의 입장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쟁점 법안들이 지금 왼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그리고 테러방지법 개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사법 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특별법이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두 야당의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동사법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한다고 했는데 국민의당은 그래도 좀 부분적인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세 개 법안은 한번 추진할 수 있다. 파견 근로자법만 제외하고 3개 법안 먼저 하자라는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사실상 지금 이전까지는 찬성과 반대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야가 나눠있을 때. 지금 국민의당이 옴으로써 사실은 이게 지형이 약간씩 반대, 찬성, 반대, 부분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1988년이 떠오릅니다. 1988년에 처음으로 또 여소야대 4당 체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4당 체제가 됨으로써 여소야대가 됨으로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여소야대라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겠구나 했는데 네.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이 진행되는 거 봤을 때 법안들이 도리어 굉장히 활발하게 통과가 됐다는 거죠. 예. 이유는 뭐냐면 여야 딱 하나씩만 양당 체제가 있을 때는 찬성과 반대로 그냥 싸우기만 했는데 예. 4당 체제는 서로 간에 합의를 이루었어야만 했기 때문에 도리어 더 정치적인 합의가 더 활발하게 어쨌든 이루어졌다. 지금 피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당이 전략적으로 사안을 이렇게 이 추진을 또 양당에 제안했을 때 더는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새누리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당이 키를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 우리가 조금 과도하게 해석하는 면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180석이 돼야지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당을 합쳐도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합쳐도 180석이 안 되고 예.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합쳐도 180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일반 의결 정도수는 제적 과반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면요 일반 의결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계속 뭐 여당은 야당 보고 발목 잡는다고 얘기했던 거는 결국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랬던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어차피 180석은 안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 국민의당의 지금 뭐 새로운 실험이긴 합니다만 88년도 여소야대 이후에 몇 번의 여소야대가 있었습니다만 예. 38석이라는 건 상당한 의석이거든요. 비록 호남에서 집중됐었지만 뭐 정당 대표가 고루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당의 이 캐스팅 보트를 마치 국회를 국민의당이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예, 언론 보도도 예.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의결은 과반이 되는 것이고 예. 어차피 180석이 된다 몰라도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새누리당의 의석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180석이 되냐 안 되느냐였잖아요. 그 180석의 의미는 바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 여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너무 지나치게 국민의당에 대해서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네. 거는 좀 약간 좀 잘못 인식되면 있다라는 네, 겁니다. 간략하게요. 김종인 대표는 국민의당이 오히려 뭐 사안별로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나타내면 정체성을 못 찾을 거다 이렇게 또 비꼬기도 했었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어차피 예. 지금 국민의당에 대해서 한 번도 칭찬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3당이랑 뭐 분열될 거라고도 얘기했고 정책적으로 아마도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국민의당을 새누리당의 이중대라고 공격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예. 3당의 운명입니다.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 임시국회인데요. 19대 국회가 참 초라한 성적표인데 마지막 임시국회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